제6장 경험적 실천 이성의 분석론 1. 형식적 구철 1. 경험적 실천 이성 실천 이성과 의지는 일반적으로 칸트에게서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제3장에서 두 개념의 동일성을 확인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사용될 때 이성은 추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자 인식을 체계화하는 능력이고 모든 그러므로에 대한 왜냐하면을 발견하는 능력이며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 이성은 경험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의 무조건적 조건들을 진술하는 어떤 선언적 종합 명제들 또는 원칙들을 세운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추론 명제에서 결과절이 어떤 행위가 행해져야만 한다는 진술이나 명령 또는 그것을 하려는 결심이라면 이러한 결론을 이끄는 이성 추리는 실천 이성의 추론이다. 추리라는 이성 활동은 이처럼 우리 행위를 규정한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의지가 이 일을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의지가 가끔 몸의 반항과 박약한 신체와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심과 실행의 거의 뚜렷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천 이성과 의지가 모든 면에서 동호여는 아니다. 도리어 둘은 거의 동호여로 보이지 않아서 이 둘을 동일시하는 칸트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종종 의지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기꺼이 실천 이성과 의지가 피할 수 없이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 둘이 끊임없이 대립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두 낱말의 내포상의 차이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의지는 더 직접적으로 행위 속에 포함된 역학적 충동을 암시하며 실천 이성은 냉철하고 사려 깊으며 결코 충동에 떠밀리지 않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칸트가 여기서 마치 서로 대립하는 두 요인이 있다는 듯 이성이 의지를 규정한다고 자주 말한 것을 보면 그 역시 그러한 내포상의 차이를 인지했음이 틀림없다. 칸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목은 그 자신의 정의에 의거해 정당화되기는 어렵지만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는 쉽다. 의지 활동에는 서로 다른 두 요인이 있다. 하나는 원함, 즉 내가 역학적 또는 의욕적 요인이라 불렀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 즉 내가 인지적 요인이라 불렀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동기로 나타나고 동기는 나의 경향성, 충동, 추진력, 그리고 성향을 부추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 식별된다. 이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흉이 이성을 정념의 노예라 부른 것은 옳다. 하지만 이성은 지적인 노예여서 그의 주인을 섬기면서도 주인 자신의 최고의 관심을 위해 주인을 지도하고 훈육하며 부분적으로 지배한다. 의욕적 요인이 선택과 관련된 행위 특정 규칙을 만드는 조건일 때 규칙을 정식화하거나 선택하고 특정 상황에 적용하는 일을 포함하는 이성 추리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두 종류의 소여에 기초한다. 하나는 특수한 원함의 현존을 지시하는 현재적 소여이고 다른 하나는 이 원함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가를 지시하는 과거 경험의 사실들이다.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이성 추리는 경험적 실천 이성이라 불린다. 경험적 실천 이성의 분석은 욕구와 합치하도록 추리를 지도하는 원칙들과 규칙들의 탐구이며 바로 이것들에 의해 맹목적 욕구는 관심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이 탐구는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다. 먼저 이러한 추리의 형식적 측면들을 탐구하고 다음 장에서 의욕적 요인들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특정 종류의 의욕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2. 실천적 원칙들. 실천 명제들은 객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연적 조건이 되는 행위를 확언한다. 따라서 실천 명제라는 용어는 기하학적 구성의 지침, 약의 처방, 법률 상담, 어떤 목적에 이르는 수단의 진술 등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규칙들을 가리킨다. 어떤 명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숙고됨으로써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은 실천적 명제이다. 심지어 그 명제의 내용이 사용 지침과 무관한 한갓 인식만을 표현하는 이론 명제의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그렇다. 술은 취기를 유발한다는 익숙한 이론 명제는 소망과 관계될 때 술의 효과의 이론적 인식 및 실천적으로 연관된 지침에 따라 술을 마셔라 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실천 명제가 된다. 물론 모든 이론 명제가 그 실천적 짝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실천 명제는 오로지 의지를 통해 가능한 것에만 관련될 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어나는 것 대신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을 진술한다. 1절의 첫 번째 정의는 실천 명제의 일종, 즉 원칙들, 그른스체제에 관한 것이다. 실천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포함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여러 실천 규칙들을 갖는다. 실천 명제들은 당장 문을 닫아라와 같은 특수한 명령이나 운전할 때 불필요한 일을 삼가라와 같은 일반적 지침부터 만회할 수 없는 잘못은 결코 저지르지 말라와 같은 보편적 생활 지침까지 서로 다른 정도의 보편성을 지닌다. 칸트는 가장 높은 정도의 보편성을 지니는 세 번째 명제의 경우에 원칙이란 이름을 부여하려 한다. 이것은 그룬트자츠란 낱말이 함축하고 있는 요구, 즉 원칙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명제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한다. 논리학 강의에서 그는 원칙이라는 용어를 선언적 종합명제에만 한정한다. 하지만 실천 이성 비판의 도입부에서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천 원칙들이 있다고 확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원칙이라는 말로 오로지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표현하는 명제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서는 어떤 공약이나 방침에 기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본적 실천 명제들은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포함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여러 실천 규칙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의지의 보편적 규정이란 무엇인가? 규정은 칸트가 선호하는 낱말 중 하나이며 그는 이 낱말을 과하게 사용한다. 이것을 영어로 옮기기에 적합한 낱말은 definition, determination, predicate, decision, motive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이 낱말은 규정 근거의 의미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원인인 동시에 내려진 결단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결단에 의해 의지는 무규정적 의욕이기를 그치고
특수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규정된 의욕이 된다. 따라서 의지의 보편적 규정에서 핵심은 실천적 원칙이 유동적인 결심이나 어린 짐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침 혹은 의지의 굳센 태도를 포함하거나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1절의 첫 문장에서 포함하는 이란 말은 간략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포함한다, enthalten은 기묘한 말이다. 명제가 개념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명제가 의지의 규정을 포함한다는 말은 어색하다. 어떤 사람은 enthalten을 assert, 확언하다로 번역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번역은 명제를 의지의 규정으로부터 너무 멀리 떼어놓고 그것을 단지 이론적으로 만들 것이다. 내 생각에 칸트가 의도한 뜻은 이런 것 같다. 실천 명제는 의지의 규정을 정식화하고 표현하는 것이지 단지 의지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 명제란 그것의 인식 또는 받아들임이 그 자체로 의지의 결단의 한 요인이 되는 명제이다. 경험적 실천 이성의 분석을 위한 물음은 이렇다. 의지의 보편적 규정들이 경험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한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실로 포함하는 원칙들이 존재하는가? 실천 이성 일반의 분석을 위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의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원칙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무엇인가? 3. 규칙들. 칸트는 규칙의 형식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으며 이 낱말의 쓰임새는 변화무쌍하다. 이것은 때로는 법칙, 때로는 명령, 또 다른 때에는 모호한 경우에 우리를 지도하는 단순한 지침이나 상식적 경륜을 의미한다. 이 마지막 종류는 어리석은 이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특수한 사례들에 자기가 현명하게 대처하리라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단순히 틀에 박힌 관행을 따르곤 한다. 하지만 칸트는 1절의 주의에서 원칙이 보편적 규정을 표현하는 반면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행위의 경험적, 우연적 성격과 연관을 표시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삶의 실제 방침을 표현하는 원칙들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보편다당한 원칙들과도 구별된다. 규칙들은 보통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규칙들은 건전한 상식과 규칙의 현명한 적용을 위해 탁월한 판단력을 요구하며 일반적 방침에 호소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칸트는 규칙이 마치 원칙에 논리적으로 포함된다는 듯이 그렇게 원칙 아래에 직접적으로 속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규칙은 원칙이 아니라 의지의 보편적 규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규칙들은 원칙이 다를 때에도 같을 수 있고 원칙이 동일할 때에도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름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칸트가 왜 규칙과 원칙 간에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고집해야 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서 한갓 적법한 경우와 도덕적인 경우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칸트 윤리학에 대한 가장 공통적인 비판 중 하나, 곧 칸트가 도덕적 행위에서 일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은 바로 이 느슨한 관계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칸트는 특정 규칙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확언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보편성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규칙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규칙과 원칙의 용어상 구분을 엄격히 지키는 데 실패한 것과 준칙들에 따라 그 자신의 삶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아마도 벤자민 콩스탕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인류애 때문에 거짓말할 왜곡된 권리에서 그랬듯이 때때로 상황의 고려 없이 규칙들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도록 그를 이끌었을 것이다. 규칙은 언제나 이성의 산물이다. 오직 이성만이 규칙으로 표현되는 목적 수단의 관계의 인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은 이성에 의해 표현된 인식을 사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을 의도들과 관련해 한결같은 인지적 성분을 지니기 때문에 칸트는 임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 사용의 규칙을 실천적 원칙이 아니라 기술적 원칙이라 불렀다. 그러나 명제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기술적 규칙이 보편적 규정을 지닌 이성적 존재자가 해야만 하는 것을 진술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으로 실천적이다. 즉 그것은 실제로 오로지 당면한 보편적 규정을 지닌 존재자의 행위의 규정에만 관계한다.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위한 수단을 지시 규정하는 규칙들을 조건적 규칙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다. 비록 그것들이 규칙 사용의 주관적 조건과 무관한 인식을 구현하더라도 그렇다. 우리는 경험적 실천 이성의 조건적 규칙들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막연한 물음에는 답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대답은 너무 방대할 것이다. 거기에 온갖 실천적 기회와 응용 학문을 비롯한 세상 만사에 대한 온갖 인식이 포함되리라는 식으로 막연하게만 대답할 수 있다. 도리어 우리는 실천 이성 일반의 분석과 관련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도대체 무조건적 원칙에서 직접 도출될 수 있는 무조건적 실천 규칙들이 존재하는가? 대답은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론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준칙들. 실천 원칙들은 주관적인가 아니면 객관적인가에 따라 준칙들이나 법칙들로 분류된다. 그런데 칸트의 이러한 정식화는 기이하다. 왜냐하면 분류 원리는 원칙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간주되는가가 아니라 조건이 오직 개별자에게만 타당한가 아니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가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칙이 법칙보다 외연이 넓고 사실상 법칙은 준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는 논리적으로 그른 구분이다. 이 기이한 점들을 각각 검토해보자. 조건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장 단순하게는 의지의 보편적 정립이라는 의미에서 규정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는 왜 공식적 정의들을 제시하는 절에서 특히 정확함과 간결함이 요구되는 곳에서 규정이란 낱말을 반복하지 않는가? 까닭은 그의 논리적 용어법에 있다. 칸트는 3단 논법의 첫째 격에서 대전제를 원칙이라 부르고 원칙의 주어인 그것의 매개념을 조건이라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조건이 준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뜻하며 따라서 조건은 실천적 3단 논법의 매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의를 되갚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목표이다. 준칙 또는 원칙.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되갚음일 것이다. 규칙.
그러므로 나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목표한다. 결단. 우리를 되갚는 것은 조건이며 이는 단지 나 자신만 고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 이제 준칙과 법칙의 관계에 주목해보자. 조건과 마찬가지로 준칙도 논리학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그것은 연결 주리에서 첫 번째 대전제의 이름인 센테티아 막시마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준칙과 원칙은 같은 뜻을 지니며 법칙은 단지 그것들의 일종이다. 그러나 칸트는 사실상 이 둘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초에 따르면 준칙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진술하고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처방한다. 하지만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는 이러한 이분법 대신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의 구별에 집중한다. A. 오직 그 자신에게 타당한 것으로 간치되는 어떤 준칙에 따라, 즉 그 준칙의 조건이 그 자신을 추동하는 한에서만 그 준칙에 따라 행위하는 이성적 인간. B.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필연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그를 모두에게 타당한 조건을 인지하는 이성적 인간. C.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서 현존하고 타당한, 따라서 그 자신에게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인지하는 이성적 인간. 이리하여 이분법 대신에 삼분법이 도입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A. 한갓 준칙, B. 법칙, C. 법칙인 동시에 준칙이다. 이제 물음은 다음과 같다. 1. 경험적 실천 이성의 최상의 준칙은 어떤 것인가? 2. 그것들은 법칙인가? 아니면 한갓 준칙들일 뿐인가? 3. 법칙은 그 자체로 준칙일 수 있는가? 첫 물음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인간과 의지의 경험적 사실들에 비추어 대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물음은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론에 속하며 경험적 실천 이성의 분석론은 두 번째 물음을 다룬다. 5. 경험적 실천 법칙들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칸트는 그것들은 한갓 준칙들이라고 대답하며 많은 논거를 가지고 뒷받침한다. 그러나 2절에서는 순수하게 형식적인 또는 인식론적 고찰에 기초하는 논거들만 다루고 그 밖의 논거들은 다음 장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겠다. 한갓 준칙은 이성적 존재자들 간의 개별적 차이를 반영하는 조건들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서 차이는 그들의 욕구들의 차이, 즉 그들의 의욕들 내의 인지적 성분이 아니라 의욕적 성분의 차이이다. 반면에 법칙은 모든 인간이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무엇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필수 요소는 반드시 인식 능력의 공통성일 필요는 없고 의욕의 구성 조건에 놓인 공통성일 수도 있다. 사실상 칸트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 욕구, 즉 행복을 향한 욕구를 지닌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다른 어떤 의욕적 성분을 찾을 수 있다면 칸트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경험적 사실로 수정된 것에 근거해서 왜 실천 법칙이 진실될 수 없겠는가? 법칙은 인간 일반에게서 귀납적으로 발견된 어떠한 실제적 특징에도 토대를 둘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류의 공정한 표본을 검사함으로써 특정 욕구가 인류에게 현존함을 입증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D라는 욕구를 가진다고 진술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진술에서 D는 인간 의지의 보편적 규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조차 D는 모든 인간이 D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해야 하는 법칙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D가 결여된 인간을 발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 귀납을 이어가다 그 예외적 인간의 발견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D를 지닌다는 사실은 그가 D에 의해 요구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까닭이 또는 D의 결여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며 사실상 이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일반화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일반화는 후험적이지만 법칙은 보편적이고 필연적, 즉 선험적이어야만 한다. 칸트에 따르면 이는 자연과학의 법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칸트의 이러한 완고한 진술에 동의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자연 법칙들로 간주하는 것들에는 날 것의 사실의 요소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연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를지도 모른다.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우주에 대한 날 것의 사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력을 서술하면서 법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칸트가 윤리학에서 중요한 구별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은 이른바 법칙의 예외에 대한 우리 상이한 반응과 관련된다. 인간의 실제 형태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란 불가능하다. 모든 경험적 일반화는 예외가 확인되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선험적 원리 또는 법칙은 외관상의 예외를 기각할 수 있다. 이는 심지어 자연법칙에서도 그러하다. 갈릴레오의 법칙에 따라 낙하하지 않는 물체는 사실 그런 물체는 없으므로 단지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체가 아닐 뿐이다. 우리는 예외를 발견할 때 법칙을 수정하지 않으며 도리어 대상을 다시 분류한다. 따라서 외관상 예외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 법칙은 한갓 경험의 총괄이 아니다. 설령 경험이 법칙의 형식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실제로 법칙을 보증할 수 있다 해도 법칙은 단지 서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처방적이다. 과학의 영역에는 그러한 법칙들이 존재하며 인간의 실천적 분명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 법칙이든 실천 법칙이든 법칙은 처방적이다. 따라서 칸트는 특수한 경험적 원칙을 법칙이라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실천적 탐구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별, 말하자면 사실적 일반화와 실천적 처방의 구별에 주목한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천 이성의 경험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경험적 준칙만이 있을 뿐이다. 만일 어떤 실천 법칙들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적이지 않다. 우리가 선험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한다면 아마 칸트의 요점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험적이란 용어는 이론적 인식에만 해당되거나 적어도 이론적 인식에 적용될 때에만 일관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요점은 단순하다. 실천 법칙은 처방적이어야만 하고 경험적 법칙은 후험적이며 처방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는 경험적 법칙을 배제함으로써 실천 법칙을 선험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6. 조건적 명령. 규칙들은 명령형으로 정식화된다. 1절의 주해에서 칸트는 대수롭지 않은 듯 자신의 가장 의미심장한 구별 가운데 하나인 명령과 법칙의 구별을 그 다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더 유명한 두 가지 명령 유형의 구별을 다시 소개한다. 이처럼 눈에 띄는 무심한 진술에 대해 변론하자면
이 구별들 중 둘째 것은 정초에서 매우 주의 깊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 이상 비판의 나머지 부분에서 단지 상대적으로 부처적 역할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초의 분석적 방법은 도덕적 강제의 현상에서 출발하지만 실천 이성 비판의 종합적 방법은 원칙에서 출발하며 완전하게 이성적인 존재자에 못 미치는 존재자, 즉 이성법칙에 의해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은 아닌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명령은 단지 그런 원칙들이 현상하는 방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령의 학설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 기껏해야 보충물에 지나지 않는다. 명령의 논의와 정언 명령의 정식은 실천 이성 비판에 이미 전제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주제에 관한 세부 논의는 정초를 참조하는 편이 낫다. 모든 실천 명제는 이성의 산물이다. 전적으로 이성만을 따르는 것은 아닌 인간과 같은 존재자에게서 실천 명제는 이성의 명령으로 제시되고 명령형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한갓 준칙과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실천적 기능면에서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에서 법칙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의지 능력의 특정 조건을 구비한 존재자에게서만 명령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적 존재자 자체를 필연적으로 구속하는 법칙, 즉 부분적으로 이성적인 모든 존재자에게 무조건적인 명령을 부과하는 법칙과 특수한 경험적 방식에 따라 촉발되는 이성적 존재자의 선택의 규정에서 단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인지적 성분으로 기능하는 법칙을 구별해야 한다. 뒤의 법칙은 의지 능력의 주관적 조건 아래에서만 실천 명제로 기능하는 이론 명제이다. 그 주관적 조건에 의해 무수한 이론 명제들 중 몇몇은 부맹의 규정에 실천적으로 연관된다. 행위에 착수하라는 명령은 주체의 의욕의 실제적 조건에 의해 그리고 사실의 인식에 기초한 이론적 성분에 의해 규정되는 한 단지 조건적으로만 요구되는 명령이다. 정초에서 조건적 명령은 두 유형으로, 즉 미정적 또는 기술적 명령과 확정적 또는 실용적 명령으로 구분되었다. 둘의 차이는 앞의 경우에는 조건이 확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정적으로 진술된 반면 뒤의 경우엔 확언된다는 데 있다. 또한 앞의 것은 승련의 규칙으로 뒤의 것은 영리함의 충고라고 불린다. 조건적 명령의 두 유형의 구별은 실천 이성 비판에 등장하지 않는다. 실천 이성 비판의 중심 문제 중 하나는 둘째 유형의 모든 조건적 명령에서 확정적으로 진술되는 것이 어떤 조건인지 규정하는 일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조건적 명령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을 드러낼 수 있다. A. 조건절에서 1. 어떤 것, B를 지향하는 의욕적 요소. 여기서 B는 명령된 행위의 목표이다. B가 사건들의 대상 또는 상태가 됨으로써 B의 표상은 주관에 의해 착수된 행위의 결과인 B를 현존하게 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된다. 이는 만약 내가 B를 원한다면 또는 내가 B를 원하기 때문에 라는 조건에 의해 명령으로 표현된다. 2. 인지적 성분. 명령된 행위인 A와 목표인 B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식. 이는 조건 1 아래에서 A는 B의 수단이다 와 같은 말이다. 3. 실천적 추론의 암목적 전제 또는 규칙. 만일 내가 결과 B를 충분히 의욕한다면 나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 A 또한 의욕한다.
B. 귀결절 A를 하라. 기술적 명령에서 B는 어떤 욕구의 대상일 것이고 많은 경우 목표 B의 달성 방법을 일러주는 자연 법칙들 E는 정해져 있다. 실용적 명령에서 B는 칸트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단지 욕구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욕구한다고 진술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대상이다. 우리는 행복을 향한 욕구를 가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 B의 내용은 매우 어렴풋하고 세계와 세상사에 대한 우리 인식은 너무 협소해서 우리는 B의 달성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 규칙들을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의욕적 성분의 범위와 인지적 성분의 확실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인다. 추구되는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 자연의 실제 법칙이 이에 해당하겠지만 좋은 삶 또는 행복과 같이 막연한 목적이라면 인지적 성분은 법칙이라는 이름보다는 한갓 믿음과 의견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경험적 인식이 되기 쉽다. 칸트에 따르면 이 명령들의 가능성을 통찰하기란 쉽다. 의욕에 관계하는 한 명령은 분석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옳지만 그 진술이 무엇을 뜻하며 왜 참인지가 명료해지려면 더 분석이 요구된다.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일 수 있는 종류의 판단인가? 이것은 완전히 명료하게 대답된 물음은 아니다. 명령은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진 판단이 아니며 따라서 칸트가 분류한 판단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명령의 경우 일련의 직설법 진술들이 단지 문법적 변화를 통해 명령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건적 명령들의 경우 대응하는 직설법 판단들 가운데 일부는 그 자체로 가언적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별하려는 칸트의 공식적 분류법 아래에 속하는 판단이 아니다. 물론 이런 점을 세밀하게 지적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현학적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사소한 부적절함을 빌미로 칸트가 주장하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조건들의 진술들이 귀결절을 귀속한다고 간주하고 이 진술들을 평서물의 형태로 이를테면 이성적 존재자는 C라는 조건 아래에서 A를 행할 것이다 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이성적 존재자는 A를 행할 것이다 라는 명제는 이성적 존재자는 C라는 조건 아래 있다라는 사실 명제로부터 분석적으로 도출된다는 말은 결론의 부정이 존재들이 공통된 진술들과 모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결절에 대응하는 명제의 부정은 그것의 전제가 되는 명제들과 모순될 것이다. 귀결절이 조건절과 분석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칸트는 명령이 분석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령은 오직 의욕에 관계하는 한에서만 넓은 의미에서 분석적이다. A가 B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도 이성적 존재자가 C라는 조건 아래에 있다는 것도 분석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분 3만이 분석적이며 그것이 관여하는 것은 의욕의 형식이지 구체적 내용이 아니다. 성분 3은 단지 변수 A와 B의 관계를 명시할 뿐이다. 따라서 칸트는 조건적 명령이 분석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조건적 명령의 형식적 원리가 분석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인간 욕구의 우월성이나 인지적 내용과 무관하게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관여하는 것이다. 누군가 성분 3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욕구와 관련해 이성적 존재자가 되는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이 형식적 원리에 복종한다 해도 우리는 이성적 존재자가 되는데
다양한 정도로 실패하곤 한다. 우리는 건강을 바라면서 동시에 건강을 해치는 일들도 바라고 영리한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다. 조건적 명령의 귀결절에는 성분 3을 거쳐서만 도달할 수 있다. 조건적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형식적 성격 때문에 이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설령 조건적 명령이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그 자체로 반드시 참은 아닌 특정 조건들 아래에 있는 행위에만 관련된다 해도 그것은 설득적이거나 정서적이 아니라 이성적이다. 조건적 명령이 의존하는 조건들은 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조건이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존재자들은 자신이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수단을 알고 있을 때조차 그 수단을 늘 의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적 명령은 이성에 의한 충동의 통제를 표현한다. 만일 우리가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자였더라면 당면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행하라는 준칙을 따르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욕구와 소망조차 한갓 유인과 부추김만이 아니라 통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나중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으로 밝혀질지라도 눈앞의 쾌락이 장기적인 목표보다 그 자체로는 훨씬 매혹적인 법이다. 형식 논리학에서 차용한 가원, 정원의 구별이 두 종류의 강제를 날카롭게 구별하는데 결정적이었다는 가정으로 인해 명령에 대한 칸트의 주장은 그의 윤리학에 대한 몇몇 오해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가 판단의 형식이 아니라 양상을 명령의 구별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어쩌면 이러한 오해들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건적 명령은 만일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라는 형식으로 정의되며 정언명령은 이러저러한 것을 하라는 형식으로 정의된다. 이로부터 도덕적 취지를 지닌 모든 명령은 정언명령이어야 함이 분명해지며 칸트는 일관되게 도덕적 명령을 정언적 형식으로 진술한다. 결국 이것은 칸트가 도덕적 결단 앞에서는 조건적 판단이나 명령의 전권으로 표현될 모든 상황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보는 견해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단지 어리석기만 한 칸트 해석들 가운데 하나를 낳았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명령이 반드시 영리함의 명령이나 기술적 명령의 형식과 구별되는 특수한 문법적 또는 논리적 형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책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그렇게 해라와 같이 형식상 조건적이되 도덕적으로 타당한 명령들이 있고 문을 닫아라와 같이 아무 도덕적 취지나 요구가 없는 정언 명령들도 있다. 명령을 구분한 칸트의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은 추우면 문을 닫아라의 형식이든 문을 닫아라 같은 정언적 형식이든 간에 명령이 단지 어떤 구체적인 욕구를 지닌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한 어떠한 명령도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녀야 할 의지의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조건이란 실천 이성의 보유이다. 다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또 어떤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또는 임의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지성적 행위를 위해 법칙이 요구하는 바를 그가 본성적으로 행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명령은 그의 특정 욕구와 무관하게 실천적인 이성적 존재자인 그 자신에게 향한다. 이 조건 아래에서 명령은 그 형식이 가원적이든 정언적이든 필증적이다.
이에 반해 확정적 명령도 있다. 이것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준칙을 그 스스로 실제로 갖고 있다고 경험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된 명령이다. 필증적 명령의 경우 가언적 조건들은 필요한 특정 행위의 규정에 편입될 수 있지만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막 갖게 된 일개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의 규정에는 편입될 수 없다. 이를테면 약속을 하는 것은 책무를 지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언적으로 약속을 지켜라 또는 가언적으로 책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책을 빌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지켜라와 같은 조건적 명령은 정언적 형식을 가질 수 없다. 정언적 형식은 필증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약속의 명령은 정언적이든 가언적이든 간에 양상에 있어서는 단지 확정적일 뿐이다. 질결론. 이 장에서 우리가 탐구한 것은 경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의욕적 또는 역학적 충동의 충족에 복무하는 실존 이성의 형식적 구조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순수하게 형식적인 고찰로는 답할 수 없는 물음들이 생겨났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 및 도덕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제 물음은 다음과 같다. 1. 의지의 보편적 규정이 경험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원칙이 이것을 표현하는가? 2. 이 원칙은 한갓 준칙인가 법칙인가 아니면 준칙인 동시에 법칙인가? 3. 경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역학적 또는 의욕적 요인들로부터 독립해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표현하는 원칙이 있는가? 다음 장에서 우리는 A. 의지의 경험적으로 발견된 조건을 표현하는 모든 원칙은 자기애 또는 자기 행복의 원칙이라는 칸트의 이론과 B. 그런 원칙은 한갓 준칙에 불과하며 법칙의 위력을 갖지 못한다는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첫째와 둘째 물음에 답할 것이다. 그런 뒤 제8장과 제9장에서 셋째 물음에 대한 칸트의 긍정적 답변을 고찰하고 유일한 법칙이 되는 원칙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